비단 이불의 비밀. 충청도 공주의 부유한 상인 가문이 있었다. 집안의 외동딸 체리는 23세 나이로 혼례를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양반집 차남으로 가난했지만 인품이 좋다고 소문난 청년이었다. 혼례 준비를 하던 중 체린의 어머니는 특별한 이불을 준비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었다. 붉은 바탕에 금실로 봉황 9마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봉황들은 생생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 이불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할머니, 그 윗대 할머니까지 모두 이 이불을 덮고 첫날 밤을 보냈지. 이 이불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그래. 이 이불을 덮으면 부부가 백년해로 한다는 전설이 있단다. 체리는 이불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웠다. 봉황 자수도 아름다웠다. 9마리나 되네요. 그래. 봉황 9마리는 구복저우포를 뜻한단다. 9가지 복을 받으라는 의미지. 체리는 기뻤다. 이렇게 좋은 이불을 덮고 혼례를 치르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묘하게 어두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체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정말 그 이불을 주는 게 맞소? 달리 방법이 없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조심하면 괜찮을 거요. 체린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체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위험, 무슨 조심. 혼례날이 밝았다. 신랑 이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집으로 갔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객들은 축복했고 음식은 풍성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준호는 신부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붉은 촛불로 밝혀져 있었다. 침상에는 붉은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다. 도련님, 들어가십시오. 하인이 문을 닫았다. 준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체리는 이불 속에 앉아 있었다. 붉은 치마만 보였다. 부인.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체리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붉은 연지로 물들어 있었다. 낭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이불을 보았다. 그리고 감탄했다. 이 이불, 정말 아름답구려.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래요. 봉황이 9마리나. 준호는 봉황 자수를 만져보았다. 신기하게도 봉황이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상하네. 뭐가요? 이 봉황이 따뜻해요. 체린도 만져보았다. 정말로 따뜻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이불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평범한 이불이 아니래요. 무슨 뜻이오?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몰랐다. 이제 시작해야 할까요? 체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이불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준호는 체린의 손을 잡았다. 체린은 떨었다. 두려우신가? 조금. 처음이라서요. 나도 처음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준호는 체린을 끌어안았다. 체린도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졌다. 준호는 체린의 옷고름을 풀었다. 체린은 부끄러워했지만 막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다. 그때였다. 이불이 움직였다. 아니, 이불에 수놓인 봉황이 움직였다. 준호는 느꼈다. 뭔가 이상한 감각을. 이불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 너무 꽉. 부인. 이불이. 네. 체린도 느꼈다. 이불이 그들을 조이고 있었다. 이불이 이상해요. 두 사람은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불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봉황 9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빛실이 풀리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니, 진짜 봉황이 되어 날아올랐다. 으악! 준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봉황 9마리가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날아왔다. 안 돼. 체린이 소리쳤다. 하지만 봉황은 멈추지 않았다. 한 마리가 준호의 이마에 부딪혔다. 순간 준호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 흘러들어왔다. 기억. 누군가의 기억. 100년 전 이 집안의 첫 신랑. 그도 이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죽어 있었다. 이불에 감싸인 채. 봉황은 8마리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깨달았다. 이 이불은 저주받은 이불이다.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봉황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이불에 수놓인 자수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숫자가 달랐다. 8마리. 한 마리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체리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뜻이오? 이 이불은 저주받았어요. 100년 전 우리 집안의 조상이 어떤 무당을 배신했대요. 그래서 무당이 저주를 걸었대요. 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불을 덮고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은 9번 죽는다고요. 9번. 네. 봉황 한 마리가 사라질 때마다 한 번씩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초롱 9번.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나는 지금 죽었다가 산 건가?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죽을 거예요. 무슨. 체리는 눈물을 흘렸다. 이 이불의 저주는 이래요. 첫날 밤을 보낸 후 신랑은 서서히 죽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롱 9번. 그럼. 네. 당신은 9주 동안 9번 죽을 거예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소?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저주는 신랑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해요. 미리 알면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오? 체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방법이 있어요. 9번의 죽음을 견디면 저주가 풀려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견디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요. 진짜로. 일주일 후 준호는 첫 번째 죽음을 맞았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숨이 멎어 있었다. 낭군. 체리는 울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곧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한 시즌도 시간이 지나자 준호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눈을 떴다. 살아났구려. 준호는 온몸이 아팠다. 마치 지옥을 다녀온 것 같았다. 괜찮아요? 괜찮지. 안소. 준호는 이불을 보았다. 봉황은 7마리가 되어 있었다. 한 마리가 또 사라졌군. 네. 앞으로 8번 더. 준호는 절망했다. 이런 고통을 8번이나 더 겪어야 한다니. 두 번째 죽음은 더 고통스러웠다. 이번에는 심장이 멎었다. 준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체리는 그의 곁에 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시즌 후 준호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더 약해져 있었다. 봉황은 6마리. 세 번째 죽음은 질식이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조여왔다. 준호는 바닥을 굴렀다. 공기를 찾아.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의식을 잃었다. 2시즌 후 다시 살아났다. 봉황은 5마리. 네 번째는 출혈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코, 귀, 입에서. 준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체리는 그를 안고 울었다. 제발, 견뎌줘요. 조금만 더. 5번째는 얼어 죽는 것이었다. 여름인데도 준호의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추워. 너무 추워. 체리는 그를 꼭 안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준호는 얼어붙어 죽었다. 6번째 죽음 후 준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더 이상 못하겠소. 제발 조금만 더 견뎌요. 나는 한계요. 준호는 울었다. 사내가 우는 것은 수치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나여야 했소? 체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체린도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마다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안 돼요. 이 저주는 신랑에게만 걸려요.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7번째 죽음은 불에 타는 것이었다. 준호의 몸에서 불이 났다. 안에서부터. 으악, 뜨거워. 준호는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체리는 물을 부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8번째 죽음 후 준호는 거의 미쳤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오. 괴물이오.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8번이나 죽었다 살아나요? 준호는 소리쳤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견디면 돼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이미 부서졌소. 준호는 벽을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체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준호는 체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도 고통받고 있었다.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겠소. 9번째 죽음의 날이 왔다. 준호는 각오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날 밤, 준호와 체리는 함께 이불을 덮었다. 봉황은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이제 시작될 거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때 마지막 봉황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봉황이 이불에서 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준호와 체린 주위를 빙빙 돌았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이건 다르네. 봉황은 점점 커졌다. 방 전체를 채울 만큼. 그리고 빛을 발했다. 눈부신 금빛. 준호는 빛에 휩싸였다. 고통이 왔다. 하지만 이전의 고통들과 달랐다. 이건 정화하는 고통이었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고통. 준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체린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견뎌요.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빛이 사라졌다. 봉황도 사라졌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남군. 체린이 달려갔다. 준호는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체린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다. 준호는 깨어났다. 나는 살아있소? 네, 살아있어요. 준호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다.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건강한 것 같았다. 저주가 풀렸소? 체리는 이불을 보았다. 봉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9마리 모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봉황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롭게 쉬는 모습이었다. 풀렸어요. 정말 풀렸어요. 다음 날 집안 어른들이 모였다. 정말 해냈구나. 체린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안이 100년 동안 짊어진 저주가 드디어 풀렸다. 할머니, 이 저주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는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0년 전 체린의 조상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어떤 무당과 거래를 했다. 무당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기로. 무당은 약속을 지켰다. 사업은 대박이 났다. 하지만 조상은 약속을 어겼다. 돈을 주지 않았다. 무당은 분노했다. 그리고 저주를 걸었다. 내 집안의 딸들은 모두 행복한 혼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신랑은 9번의 죽음을 겪을 것이고 대부분은 견디지 못하고 진짜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이불이었다. 100년 동안 우리 집안의 신랑들은 모두 죽었다. 9번의 죽음을 견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해냈구나. 내가 처음이다.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태워야 한다. 이제 저주가 풀렸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이불을 태웠다. 불길이 이불을 집어삼켰다. 봉황들이 불 속에서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드디어 자유다. 무당의 목소리였다. 나는 100년 동안 이 저주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자유다. 목소리는 사라졌다. 이불은 제가 되었다. 그 후 준호와 체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자식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았다. 준호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왜 견딜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사랑. 체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라면 9번이 아니라 90번도 죽을 수 있었다. 사랑은 저주보다 강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100년이 지나고
그 집안의 후손들은 말한다. 우리 집안에는 전설이 있다. 9번 죽었다가 살아난 신랑의 전설이. 아이들은 믿지 않는다. 설마,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어른들은 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가끔 어떤 이는 꿈을 꾼다. 9마리의 봉황이 하늘을 나는 꿈. 그들은 이제 자유롭다. 저주에서, 원한에서, 고통에서 평화롭게 날아간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철종 연간의 기록에서 유래했다. 어떤 집안에서 신랑들이 연이어 요절했다는 내용이 있고, 민간에서는 저주받은 이불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혼례 이불은 신성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하지만 때로는 저주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봉황은 원래 행운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봉황은 시험의 상징이 되었다. 9번의 죽음. 그것은 9번의 시험이었다. 신랑이 진정으로 신부를 사랑하는지, 고통을 견딜 만큼 강한지, 포기하지 않을 만큼 집요한지, 준호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사랑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저주도, 죽음도, 고통도.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9번 죽을 수 있는가? 당신의 사랑은 그만큼 강한가? 봉황은 지금도 하늘을 난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도 언젠가 그 시험을 받을지 모른다. 준비되어 있는가? 청비녀. 경상도 안동의 유학자 정인수가 살았다. 그는 30살의 나이로 젊은 아내와 단둘이 살았다. 아내 윤씨는 26으로 조용하고 어진 성품이었다. 하지만 인수는 아내에게 무관심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학문뿐이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책상 위에 놓아두시오. 밤이 깊었어요. 이제 쉬셔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소. 먼저 주무시오. 인수는 매일 밤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식도 없었다. 윤 씨는 외로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조선의 여인은 참아야 했다. 어느 가을밤, 인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인수는 이상하게 여기며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뭔가 보였다. 마당 한 구석에 여인이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에 꽂힌 비녀가 빛났다. 푸른 비녀였다. 누구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인수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여인은 사라졌다. 바람처럼. 꿈이었나. 인수는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여인은 나타났다. 항상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시각에, 그리고 항상 푸른 비녀를 꽂고 있었다. 인수는 궁금해졌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왜 매일 밤 나타나는가? 얼굴을 보고 싶다. 하지만 여인은 항상 어둠 속에 있었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밤, 인수는 결심했다. 오늘은 반드시 얼굴을 보겠다. 그는 촛불을 준비했다. 여인이 나타나면 촛불을 들고 가까이 가려고. 자정이 되자 여인이 나타났다. 역시 같은 자리에 푸른 비녀를 꽂고 인수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인수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여인의 옷이 보였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 일상복이군. 한 걸음 더. 이제 여인의 목덜미가 보였다. 가늘고 하얗다. 아름답다. 한 걸음 더.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촛불이 여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인수는 촛불을 떨어뜨렸다. 윤 씨. 여인은 아내였다. 윤 씨가 서 있었다. 푸른 비녀를 꽂고. 어째서 여기.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바람처럼. 인수는 혼란스러웠다. 방금 본 게 진짜 아내였나? 아니면 아내를 닮은 귀신이었나? 그는 서둘러 안채로 갔다. 윤 씨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고요한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꿈이었나. 하지만 마당을 보니 촛불이 떨어져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계속 저를 보시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윤 씨의 머리에 푸른 비녀가 꽂혀 있었다. 어젯밤 그 여인이 꽂고 있던 바로 그 비녀. 그 비녀, 언제 샀소? 이거요? 오래전에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자주 꽂소? 아니요. 거의 안 꽂아요. 특별한 날에만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오? 윤 씨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냥 꽂고 싶어서요. 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어젯밤 그 여인은 분명 아내였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날 밤, 인수는 잠들지 않고 지켜봤다. 아내가 정말 밤에 나가는지. 윤 씨는 평소처럼 잠들었다. 인수는 몰래 지켜봤다. 자정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윤 씨의 몸에서 흐릿한 형체가 빠져나왔다. 혼혼이었다. 윤 씨의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일어났다. 그리고 머리에 푸른 비녀를 꽂았다. 그 모습은 어젯밤 본 여인과 똑같았다. 인수는 숨을 죽였다. 혼은 방을 나가 마당으로 향했다. 인수는 뒤따라갔다. 혼은 서재 근처로 갔다. 그리고 서 있었다. 인수를 기다리는 듯. 아내의 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왜? 인수는 혼에게 다가갔다. 윤 씨, 왜 이러는 거요? 혼은 돌아보았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인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애절했다. 하지만 당신은 낮에 저를 보지 않잖아요. 서재에만 있고요. 인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네. 혼으로라도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윤 씨의 혼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외로워요. 당신과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천리나 떨어진 것 같아요. 인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학문이 중요해서. 저도 알아요. 학문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윤 씨의 혼은 인수에게 다가왔다. 저도 중요하지 않나요? 당신의 아내인데. 인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 씨의 혼은 인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통과했다. 혼은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윤 씨, 매일 밤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서재에서 책 읽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조금 덜 외로워요. 인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저를 봐주세요. 낮에 진짜 저를요. 윤 씨의 혼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몸이 아파요. 잠깐. 인수는 혼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다. 윤 씨의 혼은 안채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아팠다. 기침, 열이 높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오겠소. 인수는 급히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진찰 후 고개를 저었다. 이상합니다. 특별한 병증은 없는데 몸이 약해져 있어요. 무슨 뜻이오?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인수는 깨달았다. 혼이 몸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구나. 혼이 너무 자주 나가면 몸이 약해지는 거구나. 약을 쓰겠지만 환자가 쉬어야 합니다. 충분히요. 의원은 약을 남기고 갔다. 인수는 윤 씨 곁에 앉았다. 미안하오. 내 잘못이오. 윤 씨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소. 내가 그대를 너무 소홀히 했소. 인수는 윤 씨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달라지겠소. 책도 중요하지만 그대도 중요하오. 윤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인수는 서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내 옆에서 잤다. 자정이 되자 윤 씨의 혼이 다시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인수가 윤 씨를 꽉 안고 있었다. 가지 마시오.
호는 머뭇거렸다. 여기 있으시오. 내 곁에. 호는 천천히 다시 몸속으로 들어갔다. 윤 씨는 잠에서 깼다. 여보, 잠들지 못했소? 아니, 방금. 이상한 느낌이.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인수는 윤 씨를 더욱 꽉 안았다. 윤 씨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해야 하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잤다. 오랜만에 함께. 다음 날부터 인수는 변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식사했다. 낮에는 대화를 나눴다.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 대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윤 씨는 점점 건강해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웃음도 많아졌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아요. 같이 나가실래요? 그러지요. 두 사람은 뒷산을 올랐다. 손을 잡고 행복해요. 윤 씨가 말했다. 나도 행복하오. 인수도 미소 지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로. 이제는 안다오. 밤마다 혼이 되어 당신을 보러 갔어요. 당신이 책 읽는 모습을, 쓰는 모습을, 생각하는 모습을. 윤 씨는 푸른 비녀를 만졌다. 이 비녀를 꽂으면 혼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매일 밤 꽂았죠. 그 비녀는 특별한 거였군.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주셨어요. 외로울 때 이걸 꽂으면 위로가 될 거다라고요. 인수는 비녀를 자세히 보았다. 옥으로 만든 비녀였다. 푸른 빛이 신비로웠다. 이제 그 비녀는 필요 없겠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테니.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비녀는 간직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요. 증거? 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 비녀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한 달 후, 윤 씨는 임신했다. 정말요? 정말 아이가? 인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네. 의원이 확실하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인수는 윤 씨를 안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소. 진짜 가족. 10달 후, 윤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인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윤 씨도 미소 지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청비 침페이는 어떻소? 청비. 그래. 푸른 비녀를 뜻하는 이름이요. 그대의 푸른 비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청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세월이 흘렀다. 인수와 윤 씨는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 청비도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 봄날, 청비가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어요? 인수와 윤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들려주세요. 윤 씨는 머리에서 푸른 비녀를 빼 청비에게 보여줬다. 이 비녀 때문이야. 비녀요? 그래. 이 비녀가 우리를 이어줬단다. 윤 씨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혼이 되어 남편을 찾아간 이야기. 남편이 깨닫고 변한 이야기. 청비는 감동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청비란다. 이 푸른 비녀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지. 청비는 비녀를 소중히 만졌다. 저도 나중에 이 비녀처럼 누군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잘 자라렴. 시간이 더 흘러 인수와 윤 씨는 노인이 되었다. 어느 가을밤 인수는 윤 씨에게 물었다. 그때 혼으로 나왔을 때 무서웠소? 무섭진 않았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 무서울 틈이 없었죠. 나는 정말 미련했소. 그렇게 오래 그대를 외롭게 하다니. 하지만 결국 깨달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윤 씨는 인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행복했죠? 그럼. 정말 행복했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청비가 뛰어놀고 있었다. 이제 어른이 된 청비가 자신의 아이들과 저 비녀, 청비에게 물려줘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요. 그리고 이야기도 전해줘야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도. 두 사람은 웃었다.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 인수는 푸른 비녀를 관 속에 넣어줬다.
이제 이 비녀는 그대와 함께 가시오. 저승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장례를 치르고 인수는 매일 무덤을 찾았다. 오늘도 날씨가 좋소. 그대가 좋아하던 날씨여. 어느 가을밤 인수는 꿈을 꾸었다. 윤 씨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푸른 비녀를 꽂고 당신 늙으셨네요. 그대는 여전히 아름답구려. 윤 씨는 웃었다. 곧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알았소. 기다리겠소. 일주일 후 인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다. 후손들은 말한다. 정씨 집안에는 푸른 비녀가 대대로 전해진다고. 그 비녀를 꽂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비록 혼이 되어서라도 어떤 이는 믿지 않는다.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어떤 이는 믿는다.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사도, 거리도, 시간도 넘어서. 푸른 비녀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 정씨 집안의 후손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달빛 밝은 밤이면 푸른 비녀를 꽂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이야기는 정조연간의 기록에서 유래했다. 어떤 선비의 아내가 밤마다 혼이 되어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고 민간에서는 외로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외로움은 깊었다. 남편은 학문과 벼슬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내는 그저 기다려야 했다. 윤 씨는 그런 여성들의 상징이다. 외로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워도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혼이 되어서라도 남편을 찾아갔다. 푸른 비녀는 그 외로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상징이다. 얼마나 사랑하면 혼이 되어서라도 만나러 갈까? 얼마나 외로우면 몸을 떠나서라도 곁에 있으려 할까? 인수는 늦게나마 깨달았다. 책보다 아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보다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푸른 비녀는 그것을 일깨워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외로움은 혼까지 깨운다고. 당신도 조심하라. 곁에 있는 사람이 혼이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사랑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불에 숨겨진 저주처럼 또 윤 씨의 외로운 혼처럼 사랑은 때로 사람을 살게도 죽게도 만들었죠. 9번의 죽음을 견디며 사랑을 지킨 준호, 죽어서도 남편을 찾아간 윤 씨. 그들에게 사랑은 고통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애틋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조선의 야한 이야기 계속됩니다.